우연히 살인범이 된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호성과 풍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조상 대대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호성 부자가 힘이 센 까닭에 풍한은 할 수 없이 겉으로만 사이좋게 지내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올라오자 가슴 속에 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호성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가난하다고 끙끙 앓을 것 없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지. 풍한은 호성의 집이 그다지 부유하지 못한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호성은 들어보라는 듯이 불끈해가지고 어제 길에서 돈 많은 장사꾼을 만났는데 귀중한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기에 남산 및 우물 속에 밀어넣고 말았지 하고 말했습니다. 풍한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또 웃어주었지요. 그랬더니 호성은 매부가 땅을 사기 위해 자기 집에 맡기고 간 수백 냥의 돈을 송두리째 갖고 나와서는 풍한에게 보란 듯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한도 호성의 말을 믿게 되었지요. 풍한은 술자리에서 헤어진 다음 집으로 돌아와서 슬그머니 소장을 꾸며가지고 현 지사에게 고발했습니다. 현 지사는 호성을 구속하여 신문하게 되었지요. 호성은 사실을 있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호성의 매부를 불러다가 증인으로 신문하니 착오가 없으므로 사람들을 시켜 남산 및 우물을 조사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인부가 밧줄에 매달려 우물 밑으로 내려가 보니 머리 잘린 시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호성은 깜짝 놀랐지만 해명할 도리가 없었고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사는 노발대발하여 호성을 수십 차례나 때리도록 한 다음 이렇듯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제 입으로 말한 사실을 이제 와서 없다고 버티는가?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사는 호성을 붙들어 매놓고 시체는 우물 속에서 꺼내지도 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고을 전체에 공문을 달아 시체의 세대주는 지체 없이 고발하라고 공고하였지요. 다음날 한 여인이 소장을 제출하며 자기는 피살자의 아내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하갑이라고 했으며 수백 냥의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 장사를 하던 중 호성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사가 말하였지요. 우물 속의 시체를 반드시 그대의 남편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은가? 하지만 그녀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으므로 할 수 없이 우물 속에서 시체를 건져내어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과연 그 여인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체에 가까이 갈 생각을 않고 멀리 서서 울며 불며 떠들기만 했습니다. 진범은 이미 체포했으나 시체가 완전치 않구나. 그러니 그대는 집에 돌아가 있거라. 죽은 사람의 머리가 발견되면 상부에 보고한 다음 죄의 보복을 해줄 것이야. 현지사는 이렇게 말하며 감옥 안에서 호성을 이끌어내어 호령했습니다. 내일 안으로 시체의 머리를 가져오지 않으면 고랑을 채우고 다리를 부러뜨릴 것이다. 형무관은 하루 종일 호성을 끌고 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호성을 신문하였으나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호성은 자기 입으로 경솔히 뱉은 말을 한없이 후회하게 되었지요. 현 지사가 그제야 여인을 향해 어린애는 몇이냐고 묻자 그녀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죽은 남편 하갑에게는 친척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묻자 당숙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요. 젊은 여인의 몸으로 남편을 여의고 그와 같이 고독한 신세라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겠구나. 그녀는 현지사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며 동정을 간청했습니다. 범인은 이미 확정되었다. 시체 전부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사건은 해결되는 것이며 사건 해결 후에는 좋은 상대자를 구하여 재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대는 젊은 여인의 몸이니 이젠 법정에 출입하지 않아도 좋다. 여인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는 물러갔습니다. 현지사는 북은 동민에게 방을 내부쳐서 잘린 머리를 찾도록 하였지요. 하룻밤이 지나자 같은 마을에 오씨라는 사람이 머리를 발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검시해본 결과 틀림이 없으므로 상금을 내어주고 죽은 하갑의 당숙을 불러들였지요. 사건은 성립되었으나 재판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려면 몇 해가 걸릴 것이다. 그대의 조카는 어린 아이가 없었으니 젊은 아내가 과부로 살아가기에는 크게 곤란할 것이다. 하루빨리 재혼을 시키도록 하라. 앞으로는 법정에 출두할 일도 없을 것이다. 다만 상급 관청으로부터 증인 조사가 있을 때에만 그대가 답변하면 될 것이다. 하갑의 당숙은 현지사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은 여인은 현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올리러 왔습니다. 현지사는 정중하게 여인을 위로해 주었지요. 그리고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행정관청에 신청하라는 공지사항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물러간 다음 구원장을 제출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시체의 머리를 처음으로 발견한 오씨였습니다. 현지사는 그녀를 소환하였지요. 그대들은 진범을 알고 있는가? 두 남녀는 한결같이 호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놈들, 너희들이야말로 진범이 틀림없구나. 두 사람은 크게 놀라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 판단할까 염려되어 서서히 조사하여 규명하도록 한 것뿐이다. 시체가 우물 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어찌 그대의 남편이라 믿을 수가 있었던가? 그리고 그대의 남편은 죽었을 적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수백 냥이란 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또 오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체의 머리가 어디 있다는 것을 어찌 그리 잘 알고 있었느냐? 그토록 서두른 것은 하루라도 빨리 그녀와 같이 살고 싶어 그랬던 것이 아닌가? 두 남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더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오 씨는 오래전부터 그녀와 밀통하고 있으면서 그녀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요. 그런데 그 일이 호성의 농담과 우연히 일치되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호성은 석방되었고 풍하는 무고죄로 무거운 태형과 3년 동안의 귀양살이를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살인사건은 해결되게 되었지요. 한뇌 도령과 까투리 공주. 옛날 어느 봄날에
한매라는 총각 장기가 머슴을 데리고 산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머슴은 해를 가리키며 툴툴 거렸지요. 도련님, 날이 저무려고 합니다. 그까지 진달래꽃이 뭐가 좋다고? 늦게 가면 아버지께 꾸중을 들으세요. 너도 참, 꽃도 한철인데 이 아름다운 풍경을 놓쳐서야 되겠느냐? 한매는 진달래꽃으로 뒤덮인 산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그러다 무엇을 보았는지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바위 밑에 처녀 까투리들이 모여 있었지요. 한매는 그 중에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까투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아가씨가 보이지? 네가 가서 이리 모셔오너라. 내가 꼭 드릴 말씀이 있다고. 머슴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공주님이 아닙니까? 어찌 저런 귀한 분을 오라가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주님 주변에는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공주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녀석도 잔말이 많구나. 내가 보잔다고 하고 조용히 모셔오라니까. 저는 못 갑니다. 이런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싫으면 그만두거라. 한매는 푸드득 날아올라 까투리들에게 갔습니다. 공주는 한매를 보고 대뜸 물었지요. 여기는 궁전 식구들만 모여 노는 곳인데 그대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태수의 아들 한매라고 합니다. 꽃놀이를 왔다가 공주님을 뵙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혼인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임금님의 허락은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니 공주님의 마음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한매는 공주에게 절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공주는 한매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지요.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매는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매야, 너도 장가들 나이가 되었지? 봄이 가기 전에 혼인을 하도록 해라. 네가 어렸을 적 이미 정해놓은 신부감이 있단다. 너도 그 색시를 알지? 저 산 너머의 태수의 딸인데 오래전부터 너를 사모해 왔다는구나. 아버지, 저는 그 색시와 혼인할 마음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런 마음에 두고 있는 신부감이라도 있다는 것이야? 아버지가 묻자 한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 공주님이 나와 혼인하겠다고 하면 그때 말씀드리자.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한매는 머슴과 집 근처를 서성거리다가 집 쪽으로 날아오는 까투리를 보았지요. 까투리는 한매를 보자 말했습니다. 혹시 태수의 아드님인 한매 도령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공주님을 모시고 있는 시녀입니다. 공주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매는 반가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얼른 편지를 건네받아 읽었지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공자님을 뵙자마자 평생 공자님의 아내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마마마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어마마마는 아바마마께 제 뜻을 말씀드렸나 봅니다.
아바마마는 이미 사윗감을 정해 놓았다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공자님을 당장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리시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공자님과 맺어질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병사들에게 잡히기 전에 멀리 달아나서 다른 나라 까투리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수십 명의 병사들이 한매를 에워쌌습니다. 병사들은 한매를 꽁꽁 묶어 궁전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공주는 이 사실을 알고 몸져 누웠습니다. 음식도 전혀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지요. 공주는 나날이 여위어 갔습니다. 왕비는 공주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이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잃고 말겠어요. 임금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매 도령과 운무 장군에게 힘과 지혜를 겨루게 하는 게 어떻겠소?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여 이기는 쪽의 공주를 내주는 것이요. 내 보기에 한매 도령은 운무 장군의 적수가 못 돼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매 도령이 죽으면 공주도 어쩔 수 없이 운무 장군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전 뒷마당에서는 한매와 운무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위에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있었지요. 심판을 맡은 관리가 한매와 운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합은 지혜 겨루기이다. 매바위골 너머 깊은 골짜기에는 임금님이 좋아하시는 장수초가 있다. 그 장수초를 먼저 뜯어 임금님께 바치는 쪽이 이기는 것이다. 장수초가 있는 골짜기로 가려면 매바위골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매바위골에는 꿩을 노리는 매들이 우글우글 하였지요. 이제까지 매바위골에 가서 살아 돌아온 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꿩 나라 임금과 왕비는 운무가 이길 것으로 믿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한매와 운무는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운무는 한매를 앞질러 매바위골로 먼저 날아갔습니다. 한매는 운무를 뒤쫓다가 갑자기 매바위골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매바위골로 날아가다가는 매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지요. 한매의 예상대로였지요. 운무는 당당히 날아가다 멧돼를 만나 꼼짝없이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한매는 숲속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숲이 어둠이 잠기자 한매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조심 기어갔습니다. 숲을 지나 비탈길을 오르니 어디선가 풀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말로만 듣던 장수초였습니다. 한매는 장수초를 캐어 궁전으로 돌아왔지요. 밤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한매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공주와 혼이 나게 되었지요. 한매와의 시합에서 아들을 잃은 대보 장군은 한매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운무의 원수를 갚아야 해. 한매 녀석을 해칠 방법이 없을까? 대보 장군은 국리를 거듭하다가 한매에게 부모가 정한 신부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금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매는 임금님과 공주님을 속였습니다. 부모님이 정한 신부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매가 그 신부감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다른 신랑감과 지혜를 겨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대는 누가 좋겠나? 제가 보기에는 병부 대신의 아들 큰내 장군이 적임자로 보입니다.
임금은 대보 장군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한매와 큰내가 용마루 골짜기에서 지혜를 겨루게 되었지요. 추석날에는 사람들이 사냥을 하러 산으로 몰려옵니다. 그 길목에 한매와 큰내가 미리 가 있다가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여 살아남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매와 큰내는 용마루 골짜기에 몸을 숨겼지요. 골짜기 아래로 사냥을 나온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냥감을 찾아 숲을 이잡듯 뒤지고 있었지요. 큰내는 풀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풀숲을 뒤지며 다가오자 큰내는 푸드득 날개를 힘차게 치며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그 순간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와 큰내의 몸에 꽂혔습니다. 큰내는 화살을 맞고 풀숲으로 떨어지게 되었지요. 한매는 반대편 풀숲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서 하늘로 날아오르면 안 돼. 사람에게 밟히더라도 끝까지 숨어 있는 것이 살 길이야. 이렇게 생각한 한매는 몰입꾼이 다가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몰입꾼은 풀숲을 뒤지다가 한매의 꼬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매는 큰내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한매가 용기와 지혜가 뛰어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리고 한매를 문부 대신에 임명하고 공주와 혼례식을 올려주었습니다. 한매가 문부 대신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들로부터 꿩들의 목숨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한매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하였지요. 우리 꿩들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적이 가까이 오면 놀라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적을 피하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적이 가까이 오더라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한매가 일러준 대로 적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그러자 그 뒤부터는 매나 솔개, 사람들로부터 잡혀 먹는 꿩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냥꾼들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꿩들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으니 큰일 났소. 꿩을 잡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러자 한 사냥꾼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꿩 사냥을 할 때에는 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개는 귀가 밝고 냄새를 잘 맡아 숨어있는 꿩을 잘 찾아낼 것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요. 사냥꾼들은 개를 앞세워 꿩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꿩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숨어있다 개에게 물려 죽은 꿩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지요. 한매는 개들을 피할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지요. 개들은 냄새를 잘 맡습니다. 개들의 습격을 막으려면 우리 몸의 냄새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향초 잎을 자주 따 먹거나 개울물로 목욕을 자주 하십시오. 개가 가까이 오면 얌전히 숨어 있지 말고 도망을 치십시오. 빠른 걸음으로 숲속으로 달아나는 것이요. 백성들은 이번에도 한매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개들에게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지요. 이렇게 되자 사냥꾼들은 다시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꿩에게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씻겨 내려가거나 썩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럴 때 콩에 독과 꿀을 발라
산과 들에 뿌려놓는 것이에요. 굶주림에 시달린 꿩들이 먹지 않고는 못 견딜걸요. 사냥꾼들은 독과 꿀을 바른 콩을 산과 들에 마구 흩뿌려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꿩들이 먹고 죽기를 기다렸지요. 한매는 들판을 돌아다니다가 잔뜩 뿌려져 있는 콩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한매에게 말하였지요. 배가 고픈데 잘 됐군요. 콩을 먹어야겠어요. 그러자 한매가 소리쳤지요. 안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독을 발라 놓았을지 누가 압니까? 하지만 백성들은 한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요. 저는 콩을 먹겠어요. 그러자 한매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으니 할 수 없군요. 제가 먼저 콩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으면 모두 콩을 드십시오. 한매가 콩을 먹으려고 하자 공주가 달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콩을 드셨다가 잘못되면 어찌합니까? 그러나 한매는 공주의 말을 듣지 않고 콩을 먹었습니다. 한매는 괴로운 듯 몸부림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이때 공주도 콩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저는 이제부터 저 세상에서 당신의 아내로 살 것입니다. 까투리 공주는 남편인 한매가 죽자 그 뒤를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마을의 근심거리. 주처는 오나라의 파양태수였던 주방의 아들입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버릇없이 자라 망나니가 되었지요. 성질이 사납고 거칠어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주처의 고향 사람들은 백성들을 해치는 세 가지 해로운 것, 즉 삼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을 강 속에 사는 교룡이었지요. 교룡은 모양이 뱀과 같고 넓적한 네 발이 있다고 믿었던 상상의 동물입니다. 물속에 살고 큰 비를 만나면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룡이 사람들을 마구 잡아먹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거리였던 것이었지요. 둘째는 산속에 사는 호랑이였습니다. 이 호랑이는 사람들을 해치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지요. 세 번째는 성곽 서쪽에 사는 주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처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주처라며 머리를 흔들었지요. 어느 날 주처와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고을의 근심거리인 삼해를 없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주처에게 호랑이와 교룡을 해치우라고 하는 것이야. 주처가 호랑이 교룡과 싸워 이기든 잡아먹히든 삼해 가운데 하나둘은 사라지겠지. 마을 사람들은 주처를 꼬드겨 호랑이 교룡과 싸움을 벌이게 했습니다. 주처는 먼저 호랑이를 해치우고 강 속에 뛰어들어 교룡과 맞붙었지요. 이 싸움이 어찌나 치열했는지 사흘 밤낮을 엎치락 뒤치락하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흘이 지나도 주처가 돌아오지 않자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주처가 죽었나 봐. 우리 고을의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되었군. 앞으로 주처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잖아. 알터니가 다 빠진 것 같구나. 이때 주처는 교룡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마을로 들어섰다가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죽길 바랄 정도로 큰 근심거리였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껏 제 멋대로 살아왔구나. 주차는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을 떠나자. 그것이 마을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야. 주차는 마을을 떠나 정처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차는 이름난 학자인 육군 형제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육기는 외출하여 없었고 육군 혼자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주차는 육군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저는 그동안 헛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유근은 손을 내저으며 말하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앞길이 장장한걸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천은 유군의 충고를 받아들여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으며 공부에 힘써 관리들을 탄핵하는 어사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충신 효자로서 그 이름을 널리 떨쳤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꿈속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는 여러 개의 수도관을 보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관 앞에서 물을 받아 마시거나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도 손을 씻으려고 수도관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자기가 손을 씻으려고 간 수도관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 수도관은 물이 찔끔찔끔 나오는 거야? 게다가 이곳은 왜 이렇게 가늘지? 젊은이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는 나무 가지를 가지고 수도관 구멍을 쑤셔 보았지요. 하지만 오히려 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수도관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나마 찔끔찔끔 나오던 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지요. 꿈에서 깬 젊은이는 머릿속이 어수선했습니다. 틀림없이 내 운명을 보여준 거야. 수도관이 그리 가늘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가난했던 거지. 그런데 그 가느다란 물줄기조차 막아버렸으니 앞으로 내 삶은 더 형편이 없겠군.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내 삶은 끝난 거야. 그날부터 젊은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시작하였지요. 그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혼잣말을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난 모든 것을 봤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젊은이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마음을 잡지 못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는 궁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며 말이지요. 나는 모든 것을 보았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그런데 젊은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궐에 사는 왕비였지요. 젊은이가 궁궐 앞을 지날 때 왕비가 마침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날 봤다는 거야? 왕비는 옷을 걸치며 하녀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을 봤다고 떠드는 젊은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자, 이 돈을 젊은이에게 주렴. 그리고 무엇을 보았는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전해라. 하녀는 젊은이에게 돈을 건네주며 왕비의 말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보았는지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어리둥절했지만 하녀와 굳게 약속했습니다. 돈이 생겼어도 젊은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지요.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은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내 삶은 끝났는데. 젊은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뜯어낼 욕심만 생겼지요. 나는 모든 것을 보았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젊은이는 궁궐 담 위에 걸터앉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녀가 나타나 돈을 건네주었지요. 다시 받은 돈을 모두 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훨씬 더 빨리 돈이 바닥나고 말았지요. 젊은이는 돈을 받을 욕심에 다시 궁궐로 갔습니다. 젊은이는 또다시 궁궐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 소리를 들은 왕비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을 건넬 수는 없었습니다. 왕비는 왕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하였지요. 어떤 남자가 제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보았습니다. 그 남자가 나는 모든 것을 보았다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당장 남자를 잡아오라 했습니다. 젊은이는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왕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바른 대로 말하라. 네가 똑똑히 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젊은이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며 꿈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왕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네 운명이 참 가엾구나. 네 스스로 운명을 뒤집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 공을 가지고 사원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힘껏 공을 던지거라. 이 공이 떨어진 곳까지 원을 그려 그 땅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젊은이는 왕의 말에 화들짝 놀랐지요. 왕에게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고는 젊은이는 사원 꼭대기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공을 최대한 멀리 던져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있는 힘껏 팔을 휘두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던 젊은이는 결국 지나친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퍼진 마을의 한 처녀. 아주 오랜 옛날 한 부족의 족장에게는 예쁘고 착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족장에게는 아들도 여럿 있었지만 전쟁에서 모두 잃은 데다 이제는 나이도 많아 더 이상 자식을 얻기 어려웠지요. 그래서 하나 남은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딸에게 어울리는 사윗감을 고르느라 노심초사하던 족장은 마침내 윷 부족의 젊은 족장을 사위로 삼기로 결정하였지요. 결혼식에는 여러 부족의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제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지요. 축제에 걸맞은 춤판도 벌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끊이지 않고 제공되었지요. 그러나 결혼식 축제가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작스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전염병이 온 마을을 덮친 것이었지요. 제일 먼저 아이들이 죽고
그 다음 건강한 젊은이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잃은 여자들의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요. 온 마을이 술렁거리자 늙은 족장은 노인들과 전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위대한 신이 분노를 한 것 같소.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소? 의견들을 말해보시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의사 노인이 말하였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는 것이 위대한 신의 뜻이라면 우리는 용감히 죽음을 맞이해야겠지요. 사람들은 모두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하지만 부족 사람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만은 예외였지요. 산 넘어 사는 이 노인은 결혼식과 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족장의 부름을 받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나이가 아주 많소. 지나치게 오래 살았지요. 왜 이리 오래 사나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군요. 아주 오래전 우리 부족의 위대한 치료사이셨던 내 아버지께서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늙었을 때 위대한 신이 우리 부족에게 큰 질병을 내릴 거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웅성웅성 되었습니다. 재물이라니 어떤 재물을 바쳐야 한단 말이오? 우리 부족 처녀들 중 특히 족장의 딸들 중에 젊고 순결한 처녀가 부족을 위해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큰 강 위에 있는 아주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비밀을 모두에게 알렸으니 편히 죽을 수 있겠군요. 노인이 자리에 앉은 뒤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뒤 마침내 족장이 고개를 들고 말하였지요. 가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족장이었던 처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오너라. 곧 수십 명의 처녀들이 족장 앞으로 불려왔지요. 그 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의 사랑스런 딸도 보였습니다. 족장은 노인에게서 들은 비밀을 처녀들에게 전하고는 한참 동안 처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주술사들과 전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라. 모두들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라고 전하라. 이 중 어느 누구도 제물로 바칠 수는 없다. 전염병은 계속해서 마을 전역으로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족장의 딸은 자신이 신에게 바쳐질 제물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될 젊은 추장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곁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젊은 추장에게도 전염병의 증상이 나타났지요. 이제 족장의 딸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젊은 족장의 얼굴을 차가운 물수건으로 식혀주고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 그를 돌보았지요. 아침이 되자 그의 곁에 물 한 사발을 떠놓은 다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족장의 딸은 하루 종일 걸어간 끝에 늦은 밤이 되어 강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에 도착하였지요. 잠시 숨을 돌린 그녀는 한참 동안 절벽 아래의 바위들과 거센 물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마음을 정한 그녀는 두 팔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하였지요. 신이시여, 당신은 우리 부족에게 화가 나신 것입니까? 제가 목숨을 바치면 분노를 거두고 우리 부족에게 질병을 거두어 주실 건가요? 만약 제가 우리 부족을 위한 제물이 될 운명이라면 제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헛되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달이 강 위에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재빨리 떠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징표임을 알아차린 족장의 딸은 눈을 감고 미소를 머금은 채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지요. 다음날 부족 가운데 죽을 줄만 알았던 전염병 환자들이 모두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찼고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바깥까지 들렸지요.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사라진 거지? 혹시 족장의 딸들 중 스스로 제물이 된 게 아닐까? 족장은 다시 한번 족장을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둔 처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자기 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요. 족장은 급히 큰 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사위가 되기로 했던 젊은 족장도 그를 따랐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두 사람을 따라 큰 강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큰 강의 높은 절벽 아래에서 모두가 사랑했던 족장의 딸을 발견하였지요. 족장은 그곳에 딸을 묻어주었습니다. 딸을 묻어준 족장은 이렇게 말했지요. 위대한 신이시여, 제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 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절벽 위를 내려다보았지요. 반짝반짝 거리는 물이 커다란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사람들이 서 있는 바로 앞으로 흘렀고 곧 그 물줄기는 아름다운 폭포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지요. 응답을 받은 족장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젊은 족장의 사위도 가슴이 먹먹해 오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지요. 그 후 여름마다 은빛 물은 절벽 아래 큰 강으로 계속하여 흘러내렸습니다. 겨울이 되면 가끔씩 아름다운 족장의 딸의 영혼이 폭포에 나타날 때도 있었지요. 폭포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신 서방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에 한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그를 몰랐습니다. 까막 눈이었지요. 그런데 겉은 번지르르 하니까 누가 그걸 알겠어요. 큰 부잣집에 살면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잔뜩 점잔을 빼고 다니니 다들 아주 유식한 줄 알았습니다. 이 양반이 돈이 많으니 돈 놀이를 하였지요. 누구든지 궁한 사람이 찾아오면 돈을 빌려주고 얼마 뒤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돈놀이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하자면 그를 알아야 하지요. 돈을 빌려줄 때마다 일일이 치부책에 적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그를 모르니 적지를 못하였지요. 그래서 국리 끝에 아주 좋은 수를 냈습니다. 글 대신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었지요. 혹 감나무골 박서방이
돈 단량을 빌려갔으면 감을 하나 그려놓고 박을 하나 그려놓고 그 옆에 돈을 5개 그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감을 그려놨으니 감나무 꼴이고 박을 그려놨으니 박서방인 것이었지요. 돈 5개를 그려놨으니 단량을 빌려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용납 없이 돈을 받아내었지요. 오늘은 감나무골 박서방에게 돈 단량 구워준 것 받을 날이구나. 얘들아, 어서 가서 이자까지 7냥 다푼 받아오너라. 치부책을 보고서 이렇게 딱딱 짚어내니 심부름하는 하인들도 제 주인이 글을 잘하는 줄 알았지요. 돈 빌려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서 치부책을 펴놓고 붓으로 열심히 끼적거리니 그게 다 글자 쓰는 줄 알았지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영감이 배나무골 이서방에게 돈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치부책에 그림을 그려 넣는데 먼저 배나무골이니 배를 하나 그리고 이서방이라고 이 한 마리를 그렸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바빠서 배를 그린다는 게 그냥 동글동글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이를 그린다는 게 그냥 길쭉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돈을 받을 때가 되었지요. 이 양반이 치부책을 펴놓고 딱 보니 동글동글한 동그라미 옆에 길쭉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그린 걸까 궁리를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하였지요. 옳지. 동글동글한 건 틀림없는 엽전이고 길쭉한 건 보나마나 집신이렸다. 하고서 하인들을 불러다가 점잔을 빼며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들아, 얼른 옆전 골에 가서 집신 서방에게 돈을 받아오너라. 하인들이 어이가 없어 말하였지요. 우리 고을에 옆전 골이라는 데는 없고 집신 서방이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했더니 이 양반이 다시 치부책을 펴놓고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아이고, 내가 배를 그린다는 게 꼭지를 빠뜨리고 이를 그린다는 게 발을 빠뜨렸구나 하였답니다. 넋을 달래준 군수. 경남 함양군은 여시 여장군 묘가 있습니다. 여장군은 고려 말에 활약했던 인물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랜 세월 동안 후손이 없어서 묘지를 관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함양 군수로 새로 부임해온 사람마다 첫날 밤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무도 함양 군수로 오지 않으려고 하였지요. 그때 다른 지역에서 감사를 지내던 이서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관직에서 쉬고 있을 때였지요. 그는 스스로 임금님을 배하라고 청하였습니다. 소인이 함양골 군수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청하여 이서구는 함양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담이 크고 용기를 타고난 사람이었지요. 그가 자청한 것은 벼슬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함양고을의 비밀을 파헤쳐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군수가 되어 함양고을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지요. 왜 부임하는 첫날 밤에 죽는 것인가? 부임하는 날 모두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죽음은 한결같이 급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늘 품은 귀신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함양에 도착한 군수는 동원 주변에 불을 많이 켜서 대낮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곡주 한 사발을 들이키고 동원에 앉아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밤이 어수선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구름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람이 불고 나무 가지가 흔들렸지요. 그러더니 대문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동원 주변 촛불이 모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대담하고 용기 있는 군수라도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무슨 한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그때였습니다. 투구를 쓴 장군이 장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무서움 때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지요. 장군이 마루에 올라오자 군수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하라. 군수는 보통 장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절을 하였지요.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만났군. 그동안 함양 군수가 부임했다고 하여 내 소원을 말하며 한풀이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애송이 같은 것들이 겁을 먹고 죽어 이제까지 소원을 풀지 못하였다. 오늘에야 명관을 만났으니 내 소원을 말하게 되어 반갑구나. 장군은 계속하여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십리 밖에 있는 휴천골 목동이라는 곳에 내가 묻혀있다. 나는 고려 때 외족과 싸우다 거기서 병졸들과 함께 전사하였지. 그곳에 있는 내 무덤이 허물어져 백골이 드러날 지경이야. 군수가 내 무덤에 손을 보고 제사를 지내주길 바란다. 그럼 나와 병졸들이 편히 영면할 것이다. 그 소원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군수들이 모두 죽고 말았지. 예, 제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벼랑간 여장군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전들은 수의를 가지고 동원으로 돌아왔지요. 틀림없이 신임 원이 죽었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큰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오히려 아전들이 군수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봐라, 오늘부터 이 고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두 정상적인 공무에 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방은 노인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이 고을 노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하여 노인 잔치를 하면서 간밤에 나타난 여장군에 대해 노인들에게 물어보았지요. 그중 한 노인이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수는 휴천에 친히 찾아가 허물어진 무덤을 발견하였지요. 그러고는 봉분을 다시 고치고 비석과 상석을 장만하여 장군 묘답게 복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지요. 그 후 함양 고을은 잠잠해지고 아무 탈 없이 평화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